네, 여러분 인터넷에서요. 교수법 이런 단어로 한번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는 교수를 가르치는 교수. 어떤 분의 활동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떠오릅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미국에서 활동을 하시다 지금 국내 동국대학교의 석좌 교수로 계시는 조벽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선생님 뒤에는 항상 미시간 대학 교수, 미시간 공대 교수 이것이 있었는데요. 오래 계셨었죠, 미국에서? 예, 미시간 공대에서만 20년, 해외 생활 40년. 40년. 선생님 성함 뒤에 그 마이클 조던이라고 이제 하는 표현이 따라 있어요. 알고 봤더니 저도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그 미시간 대학 학생이 그때 이제 최고의 스타하고 스포츠 스타니까 마이클 조던과 빗대서 그런 존재가 조벽 교수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더라고요. 예, 예. 그 시절이 어떤 시기였습니까? 그때는 제가 강의를 좀 잘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평가도 항상 굉장히 높았고. 강의 평가에서 나온 얘기인가요? 그렇죠. 예. 사실 제가 좀 자랑을 하자면은 20년 누적 평균이 5점 만점에 4.91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래서 학생들이 그렇게 별명을 붙여줬지만은 기분은 좋지만은요 예. 좀 부담스럽죠. 어차피 별명이라는 것은 좀 과장된 것이니까는. 뭐 너무 많은 얘기를 하실 수 있겠지만 일단 한국 대학에서 활동하시면서 느껴지는 첫 번째 생각이 어떠신 건가요? 제가 한국 대학을 굉장히 많이 방문했어요. 네. 한 178개. 네, 아무도 저보다 더 많은 한국 대학 방문 사람 없을 웬만한 텐데요. 대학은 전부 다네요. 예. 예. 근데 너무나 많은 대학생들이 자기의 관심사랑 전혀 관계없는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한다고 앉아 있어요. 근데 공부가 되겠습니까? 관심이 없는데. 예. 그죠? 20대라면은 온 세상이 자기 것 같이 느껴지면서 그럼요. 자기 꿈을 향해 가지고 살아가야 할 그 젊은 나이에. 그렇죠. 그때는 좀 치기어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세상에 최고같이 여겨지는 그런 때야 마땅하죠. 예, 애들이 위축돼 있군요, 학생들이. 그리고 꿈이 없다는 거. 꿈이 없다는 거. 그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생각하더라도 저도 이제 지금 대학생의 부모뻘이니까 느끼는데 요즘 학생들이 취업 같은 게 최고의 목표라고들 얘기를 한다는 거 보면 어떻게 대학 시절에 그런 생각을 할까 더 큰 생각을 해야 될 시기인데 이러거든요. 근데 학생들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우린 그럴 수밖에 없어요. 감히 큰 꿈을 꾼다는 게 엄두가 나질 않는 세상이에요. 움치고 뛸 수가 없어요. 뭐 이런단 말이죠. 참 어떻게 이런 환경에 직면했을까. 오늘 이제 얘기의 전반적인 게 어떻게 하면 인재를 양성할 것이냐 이건데요. 글로벌 인재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됐습니다. 선생님도 아마 같은 관점에 쓰신 걸로 아는데 더 이상 이제 국내적 영역에서 뭐 좀 잘하는 사람 경쟁이 아니고 이제 세계 경쟁 시대다 이런 말일 텐데 일단 글로벌 인재가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뭐 개요라고 그럴까요? 좀 말씀 부탁드리죠. 저는 일단 인재라는 화두가 이렇게 생긴 것이 나는 너무나 기뻐요. 왜냐하면은 교육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인재라는 개념을 반드시 재검토해야 할 시기가 왔어요. 네. 인재라는 개념은 교육으로 이루어야 할 목표입니다. 마지막 지점. 네. 근데 그 목표가 잘못 설정되어 있다면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아주 훌륭한 시스템을 갖고 거기에 도달한들 엉뚱한데 목표가 정해져 있으면은 아무 소용없는 짓이거든요. 그렇죠. 네. 제가 보기에 우리 한국서 학부모도 힘들고 아이들도 힘들고 선생님도 힘든 이유가 다들 열심히 하고자 하는데 결과가 이상한 것이죠. 바로 인재의 개념이 잘못 설정되어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 기회에 글로벌 인재라는 그런 네. 개념을 생각하면서 좀 목표를 좀 조정하자. 이건 너무 우리가 우물 안에 깨구리. 네. 우리 안에서의 거기서만 성공하는 네. 그 잣대를 가지고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도 하고 많은 투자를 했거든요. 네. 이제는 좀 더 온 세상을 우리의 무대로 생각해가지고 그렇죠. 거기에 진출할 때는 똑같은 잣대를 더 열심히 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그 글로벌 시대의 인재가 갖추어야 할 실력들은 전혀 다른
세트의 네. 실력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글로벌 인재를 키워내는 것이 역시 본인 학생들 스스로가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또 하나는 교육 시스템 내에서는 이제 그 교사들, 교수들 이런 분들, 학생들 직접 가르치는 분들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선생님이 보니까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가르침도 많지만 또 가르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어떤 내용을 주로 역점을 둬서 말씀을 하십니까? 크게 두 가지인데요. 네. 하나는 수업할 때 그 짠짠한 기술들. 저는 그것을 마이크로 교수법이라 그럽니다. 예. 경기학에 매크로가 있듯이 그렇죠. 예. 그런 기술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근데 그 기술이라는 것은 시대가 지나가면서 또 새로운 기술들, 첨단 기술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교육학 하시는 분들이 또 새로운 많은 연구를 해가지고 새로운 기법들이 나오니까는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 또 알아야 될 것이 또 그것도 교수법인데 예. 그건 매크로 교수법이라고 저는 말을 합니다. 예. 교육자로서의 마음가짐. 요즘은 너무나 우리가 교육을 그냥 직업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한때는 성직을 생각했던 것을 그렇죠. 예. 자꾸만 직업이 됐는데 하지만 우리가 그 교육하는 환경은 점점점 힘들어집니다.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때 우리가 교직관을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면은 오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새로운 시대에 또 우리가 지녀야 할 교육자로서의 마음가짐, 가치관, 저는 이런 것을 매크로 교수법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뭐 맞으면 교육 철학 같은 것도 되겠습니다. 그렇겠네요. 이제 이런 것도 우리가 새롭게 재정리해가지고 지녀야 되지 않을까. 이 두 가지를 제가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가르치는 기법에 대한 역량 강화도 필요하고 교육자적 이제 마인드라고 그러죠 보통 네. 마음의 자세 필요하다 하는데 저는 그 이제 사회에서 선생님들을 막 야단치지 않습니까? 그 문제 있는 교사들 막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 케이스가 있는데 제가 느낄 때는 전반적으로 한국의 초중등 교사들 분들의 상황에 너무 좀 가슴이 아파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더 감싸고 싶어요. 이게 일종의 그 편드는 마음 같아서 표현제가 이상합니다만 전 세계 어디나 이 교육자가 뭐 월급이 많고 부유하고 이런 세상은 없지 않습니까? 그건 분야 자체가 그런데 대신 그 부족한 경제력을 채워주는 다른 것, 즉 사회적 존경 그거 하나 때문에 버티고 인정받고 또 행복을 느끼고 하는 건데 지금 초중등 교사에 대한 사회적 존경은 거의 바닥이다시피 여러모로 떨어진 건데 이게 교사들 스스로의 잘못이냐 생각을 해보면 혹시 그런 면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더 큰 거는 이게 경제력의 잣대로만 보는 세상의 관점 때문에 선생님들이 그냥 자동으로 바닥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분위기 속에 아이들의 존경도 학부모들의 존경도 못 받는 상황에 직면했단 말이죠. 얼마나 괴롭고 힘들고 난감하실까.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항상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저는 선생님들 모두를 다 뭐랄까요, 엑스큐즈 한다 그럴까요? 양해해주고 이해해준다 이럴 수는 없다. 그렇게까지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절망하고 계신다면은 그러면은 저는 더 이상 그분들은 교육자가 아니라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교육이라는 것의 궁극적인 목표는 학생들에게 희망을 전달해 주는 것인데 학생들이 교실에 갔더니 선생님들이 다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절망하고 있더라. 그럼 학생들은 학교에 와서 건질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공부의 신이 아니라 희망의 신이 되어줄 때 네. 우리가 학생들로부터 학부모로부터 사회로부터 존경받을 것이다. 예. 그래서 그것만은 우리가 이뤄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소중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대한민국 사람은 전 국민이 다 교육 전문가입니다. 누구나 한마디 하니까 저는 조벽 선생님 같은 경우 참 힘들 것 같아요. 다 전문가 연하는 속에서 이제 뭔가 방향을 제시해야 되니까요.
그 모든 사람이 전문가인 이유가 딱 하나죠. 교육열이 높아서 그런 거죠. 그런데 이 교육열이 우리의 힘이고 에너지라고 여겨왔습니다만 그것만으로 되는 것이냐. 교육열 못지않게 중요한 것들이 있다. 가령 교육 시스템,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또 교육의 방향이 제대로 설정되어 있느냐. 아까 선생님도 잠깐 지적을 하신 겁니다만. 자, 이런 부분. 그러니까 우리 사회 고유의 엄청난 교육열. 이것 대비 교육 시스템이나 교육 방향이 잘 조화로운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좀 점검을 해보면 어떨까요? 예. 저도 그 교육이라는 것을 저는 로켓에 비유를 하거든요. 로켓 쏘아 올릴 때, 일단 발사대가 필요하고, 그리고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추진력으로, 이 발사열잖아요. 예. 추진력. 그거 갖고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교육도 이 교육 시스템이 있고, 교육 방향, 바로 인재 개념이라는 것, 그리고 교육열이죠. 네. 지금 그 일생 동안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라는 게 선생님 말씀 속에 있었어요. 예. 소위 글로벌 평생 교육의 개념일 텐데 말이죠. 옛날에는 이제 대부분은 고등학교까지 나왔죠. 그 전엔 뭐 초등학교 졸업자가 많았고, 이제는 대부분이 대학을 나옵니다. 예. 그런데 그거 갖고도 안 된다는 거죠. 예. 대학을 대부분 나와서도 또다시 이제 평생 교육을 받든 또는 소속 직장에서의 교육 과정을 거치든 노후에는 노인대학도 있고 뭐 평생 뭐 배워야 된다는 건데요. 이게 왜 그런 것이고 그 평생 교육의 개념이 기본 개념이 어떤 겁니까? 예, 저는 평생 교육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무시무시한 개념인데 한국에서는 그것을 너무 왜곡시키는 것 같아요. 네. 뭐 쉽게 말하면은 지금은 정보 홍수 시대니까 고3 때까지만 쪼그라고 공부해가지고 한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기반 마련할 수 없다. 이제는 죽을 때까지 하는 것이다. 그래서 평생 교육인데 네. 아직까지도 우리 한국에서는 고3 때까지 쪼그라고 공부하고 그다음부터는 별로 공부하지를 않거든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고3 때까지 공부하는 시스템이라는 것은 공부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일을 한다. 공부와 일이 순차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시스템을 뜻하거든요. 예. 그런데 평생 교육 시대라는 것은 공부와 일이 죽을 때까지 병행해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초중고 교육 시스템이, 대학 교육 시스템이 단지 대학 졸업을 하고 나서 평생 교육 뭐 몇 과목 듣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초중고 대학 그 시스템 자체가 일과 공부라는 것이 병행될 수 있도록 구조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이 새로운 시대 인재 육성해내지 못할 겁니다. 네. 저는 그래서 말이죠. 예. 이 평생 교육 시대에 우리 선생님들이 하셔야 할 일이 딱 하나까지 있다 생각을 해요. 우리는 뭐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훌륭하다, 우수하다 그러는데 그것은 옛날 이야기죠. 예. 평생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최고의 교육자라는 거예요. 예. 예. 이건 시스템이 그것이 가능하도록 허락하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져야죠. 여건이 돼야 되겠죠. 예. 교구를 만들든 어떤 내용을 가르치든. 그래서 저는 정책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주는 것이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글로벌 인재 양성에 관련돼서 얘기가 이제 출발되고 있는 중인데요. 우리가 그 인재가 누구냐? 그럴 때 보통 옛날식으로 얘기하면 IQ 높은 사람을 우선 따졌거든요. 김웅룡, IQ 뭐 280, 220인가요? 예. 머리가 뛰어나면 되게 이제, 그리고 실제로 이제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 잘 합니다. 좋은 대학도 가고,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유명한 분들, 뭐 유력한 분들이 되게 좋은 학교 예전에 다 나온 걸 봐서 그게 이제 학맥이라는 연구에 의한 작용도 큰 몫인데 또 머리 뛰어난 사람들이 분명 뭘 잘하는 건 틀림없는데 이 세상이 이제 지능만으로 안 된다는 거. 예, 그래서 뭐 여러 창의성이라든지 뭐 분석력이라든지 여러 이것이 요구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선생님 인재상을 무엇을 기준으로 판별할 수 있는 걸까요? 어떤 게 인재일까요? 예, 아까 이제 지능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IQ라는 개념은 사실 이미 100년 전에 생긴 개념이고요. 100년 전에. 네. 요즘 또 EQ도 많이 나는데 그것도 벌써 40년 전에 나온 개념이에요. 예. 요즘은 이제 다중지능이라는 말 나오지 않습니까? 예. 아주 다양한 지능과 능력들을 두뇌가 관장하고 있는데 왜 하필 IQ만 잘하는 높고 또 학교 시스템이 바로 거기에 또 다 맞춰져 있거든요. 네.
하지만 글로벌 차원에서 볼 때 우리 한국의 젊은 사람들이 정말로 글로벌 세계 무대에서 뛰어나게 잘하는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10명 중 9명은 바로 이 교육 시스템 바깥에서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네. 학교 다니다 관두고 뭐 다 그런 사람 너무 많죠. 예. 뭐 그 마이크로소프트 만든 빌 게이츠도 다니다 만 사람, 스티브 특히 우리 잡스 한국 다니다 사람들만 만 하더라도 예. 다 시스템 바깥에서 예.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거의 다. 그것이 바로 무슨 말 합니까? 이 글로벌 시대에서는 꼭 학교에서 잘한다고 인재가 아니다. 예. 그 사람들도 인재지만은 훨씬 더 폭넓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 근데 폭넓게 우리가 이제 이 인식을 좀 확장을 해서 말해요. 그랬을 때 우리 이른바 뛰어난 사람, 영재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 영재가 되는 걸까요? 영재는 어릴 때 그 우수성이 발견된 사람들이고요. 네, 네. 하지만 영재 교육을 사실 서구야 미국 같은 데서는 한 140년 해왔거든요. 네. 우리 한국에서는 지금 한 10년밖에 안 됐는데요. 그 영재들 특히 그 터만 연구라는 게 있습니다. 1920년대 캘리포니아에서 영재들을 예. 딱 선발된 영재들을 지금 90년간 지속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있어요. 예. 근데 그들은 이제 대부분 다 죽었죠. 그러니까 네. 그들의 평생을 쫙 추적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누가 나중에 성인 돼서 계속해서 영재성을 발휘하고 우수하고 행복한 삶을 살았는가 보니까 꼭 IQ만은 아니더라. 네. 정의적 영역, 소위 인성이라든지 네. 이 부분도 엄청 중요하더라라는 결론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영재, 우리가 지금 말하는 영재는 아주 어릴 때부터 그 우수성이 발견된 사람들이고, 그래서 영재 교육 오래 한 나라에서는 잠재적 영재라는 말 씁니다. 네.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지만은 많은 사람들 머릿속에는 그 영재성이, 우수성이 있다.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은 그 어린 나이에 평가해가지고 구분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미발견된 영재성을 발견해주고 그것이 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육이다. 정말 그래요. 가령 작곡가 슈베르트 같은 사람이 얼마나 천재였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 평생 소원이 취직을 하는 거여서 초등학교 교원 그 국가시험을 계속 봤는데 계속 끝끝내 떨어져서 취직이 뭐 안 됐거든요. 너무나 다행이네요. 취직 안 됐기를. 안 된 게 다행이죠. 근데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예. 역사상 몇 명 중에 꼽힐 만한 천재였는데 그 나라 학교 교사 시험에 계속 떨어졌다는 사실을 보면 우리 천재라는 게 정말 이게 천재 선발 시험만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예, 선생님 말씀이 그 공감이 갑니다. 재미나는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예, 슈베르트는 끝내 취직 안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은 아직도 교육이 주입식으로 이루어진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현장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쉽사리 확확 바뀌는 게 아니고 그걸 뒷받침해 주입식 교육을 벗어날 수 있는 뒷받침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현장에서는 사실은 상당 부분이 주입식 교육이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주입식 교육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잘 환기해서 정리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 아이들은 앞으로 아마 평균 80년을 더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러겠죠. 그죠? 네. 평균 수명이 점점 더 불어나니까. 그러면 80년을 더 살면서 앞으로 그 더 쏟아져 나올, 매일같이 쏟아져 나올 그 더 첨단 지식과 정보와 또 생각들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예. 거기에 10,000분의 1, 10,000,000분의 1만 담아가지고 너는 우수하다. 그게 평가한다는 것은 그것은 창피한 이야기예요. 네. 그건 아니죠. 예.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은 그 두뇌라는 그릇 안에 얼마큼 담아 넣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 그릇 자체를 더 크게 만들어줘야죠. 예. 그게 바로 이제 유연성, 창의성 뭐 이런 것들. 네. 선생님이 그 글로벌 시대 인재에게 요구되는 기본 덕목으로 창의성, 전문성, 인성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강조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전문성과 창의성과 인성이 요구된다. 창의성 말씀하실 때 그 퍼지 이론 얘기하시던데요. 어떤 의미입니까? 퍼지는 이원론적인 흑백 논리가 아니라 좀 알쏭달쏭하고 뒤죽박죽된 그런 상황을 잘 소화해낼 수 있는 능력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아인슈타인이 이 불빛이 입자뇨 파장이뇨 했었을 때 아인슈타인은 둘 다요. 양쪽의 입장을 다 수용하고 포용해가지고 끌어안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더 높은 차원에 올라가가지고 설명했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퍼지의 아주 극치인 수준이죠. 네. 이런 것들 창의력의 핵심적인 능력입니다. 피카소만 하도 마찬가지예요. 예. 여자가 앞을 보고 있는 동시에 옆을 보는 그림을 또 그려냈습니다. 이 역시 퍼지의 극치. 네. 예,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 창의력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재가 되는 그 중요한 요소들 중에 이제 선생님이 강조한 전문성이라는 게 참 강조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전문적인 영역에 대한 깊은 식견이나 노력의 흔적 없이 한다면 사실 공중에 붕 뜨는 듯한 그런 게 좀 많지 않습니까? 전문성에서 자기주도 학습이다 하는 부분을 강조하셨는데요. 우리가 그 전문성이라는 것은 한때 그냥 내가 알고 있다 없다로 끝나는 거였었는데 지금은 정보 홍수 시대니까 죽을 때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평생 학습 시대가 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초중고 시절에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을 갖추어야만 평생 학습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지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문성을 가지려면은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미국의 유학들을 가면 선생님들이 굉장히 한국에서 온 학생들은 이상하다. 질문하는 것도 없고 호기심을 보이는 것도 없고 그래서 열심히 받아줬고 열심히 그냥 자기 거를 소화하려고만 한다. 이런 지적들을 할 텐데 현장에서 많이 경험을 하셨을 텐데요. 너무나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우리 학생들 너무나도 잘 알아요. 나는 정답 내는 기계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뭐 하루 종일 초중고 내내 선생님이 질문하고 자기가 답하고 숙제도 질문이고 자기가 답하고 시험도 질문이고 자기가 답하고 학생은 나는 답하는 기계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기계는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은 질문을 합니다. 기계는 질문 못 하거든요. 네. 어릴 때 보면은 다 질문하거든요. 예. 하루 종일 질문하지 않습니까? 예. 호기심이 많으니까 아주 어릴 알고 때 싶은 것이 많으니까 하루 종일 물어봐요. 예, 그죠? 어릴 또 때. 그것이 최고의 학습 방법 아닙니까? 예, 예. 그런데 우리는 이제 시간이 좀 지나가면서 못하게 하고 질문하면은 딴 생각이라고 꾸짖고 예, 예. 그죠? 엉뚱한 짓 한다고 말하고 그래서 질문 호기심을 싹둑싹둑 잘라버리잖아요. 근데 질문은 호기심이 외부로 표출되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호기심은 창의력의 핵심이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초기에 이 창의력 씨앗을 다 없애버리고 난 다음에 5년, 10년 후에 애들 창의력 학원 보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내 등골 휜다 그러면서. 예. 그러니까는 뭔가 잘못된 것이죠. 근데 이 세상에 창의력 학원처럼 난센스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창의력을 어떻게 학원에서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정말 놀라운 발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선생님이 강조하시는 것 중에 또 하나 이제 인성인데, 이건 굉장히 시각이 다르구나, 새롭구나 느낀 게 인성을 실력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예. 인성은 그 실력의 차원하고 다른 맥락으로 그 사람의 품성, 그냥 그렇게만 생각을 했는데요. 하긴 실력의 역할이 될 수도 있겠네요. 예, 인성이라는 것이 뭐냐. 사실은 요즘 내 아무리 말이죠. 혼자 잘나가지고 막 혼자 해봤자 풀 수 있는 문제가 별로 없어요. 다양한 지식과 능력과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거든요. 네. 인성은 머리로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랜 학습의 결과로 내 몸에 빼어 있어야 되거든요. 오랜 학습의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실력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인성도 실력이에요. 네. 그런데요. 보세요. 21세기의 성공 키워드가 네트워킹, 윈윈 전략, 소통, 융합, 시너지 이런 단어들이거든요. 네. 이것은 혼자 일할 때는 아무 쓸모없는 개념들이에요. 21세기엔 바로 이런 개념들이 막 부각되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인성이라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왔다는 뜻입니다. 네. 협력해야만 되니까. 그래서 인성은 이런 새로운 시대에 글로벌 인재가 반드시 갖춰야 할 실력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우리 교육 현실의 문제를 또 새삼스럽게 느껴볼 수 있는 그런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선생님 경우의 경험을 이제 좀 소중히 생각하는 게 한미 오가서 이 교육하신 분이 뭐 적지 않은 숫자가 있습니다만 선생님은 교육 자체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었습니까? 우리 현실 속에 그 우리 학생들이 느껴야 되는 좌절이라든지 정신의 빈곤 이런 부분들 새삼스럽게 아까 말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그 실감났던 부분을 정리해 주시면 어떨지요? 제가 뭐 한국의 여러 가지 교육의 문제점 있고 하지만은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은요. 우수한 학생일수록 죄다 의사 공무원 되고 싶어 한다는 그런 뉴스 기사가 너무나 많더라고요. 예. 전 세상에 한국 아닌 어느 다른 나라의 청소년이 하루 고민하다가 갑자기 눈이 딱 뜨이면서 맞아 나의 꿈은 공무원 그랬을까요? 아니 공무원은 아이들이 꾸는 꿈이 아니거든요. 예. 어른들은 꿀 수 있어도. 예. 그러니까 분명히 그 아이의 주변에 어떤 어른들이 예. 막 이렇게 그 아이한테 막 쑤셔댔을 거예요. 안정적으로 살아라 뭐 예. 안 잘린다 뭐. 그렇죠. 그러니까는 한국의 가장 큰 교육 문제가 뭐 주입식 교육을 아까도 우리가 말씀 나눴는데 그보다 더 흉측한 문제가 우리 한국서는 청소년들의 꿈마저 주입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네. 하지만 주입된 꿈은 꿈이 아니라 악몽이거든요. 자기 미래에 자기가 없는 거거든요. 거기서 오는 정신적 빈곤이라는 것은 비참하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육 현실 이렇게 짚어보는 가운데요. 그 좀 민감한 게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체벌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가끔 사랑의 매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알아요. 매 맞아본 사람들은 알아요. 거기는 사랑이 없다는 걸 알아요. 네. 우리가 그것을 이제 미화시킨 거거든요.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예. 체벌에 대한 그 많은 연구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교육적 효과는 없답니다. 네. 왜냐면은 체벌받은 학생이 나중에 더 큰 폭력을 휘두르고 여러 가지 심적 문제를 일으키겁니다.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체벌하는 이유는 딱 두 가지랍니다. 유용성. 네. 아무 데서나 쉽게 할 수가 있다. 당장 조용히 만들 수 그렇죠. 있고. 예. 예, 아무 때나 경제성, 돈 안 든다. 이것 때문에 한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는 선진국 위주로 체벌이 학교와 가정에서 아예 불법으로 되는 나라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미래는 우리가 도달해야 할 미래에는 분명히 체벌이라는 것이 없을 것이다. 예. 하지만 얼마나 빨리 거기에 도달하고 어떻게 도달할 것인가는 우리의 또 조건과 환경에 맞춰 가지고 진행돼야 되지 않을 것이냐. 그게 한 가지고 또 한 가지 더는 네. 체벌. 이게 바로 이제 상과 벌이라는 사람을 움직이는 도구거든요. 네. 그 도구를 뺏으려면은 다른 뭔가를 준비하고 나서 해야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근데 그것이 존재해요. 체벌이 아닌 다른 벌. 예. 아니 다른 벌이 아니라 예.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움직여서. 네. 그들의 행동을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그리고 또 건설적인 쪽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 이미 존재한다. 첨단 도구들이 존재한다. 네. 상가벌은 아주 옛날 때부터 해오던 그런 도구인데 아직까지도 그 도구를 써야 하느냐? 예.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오늘 우리는 학생과 교육 시스템 그중에 교사에 연관된 얘기들을 주로 많이 했어요. 근데 교육 주체 가운데 가장 또 한 중요한 축인 학부모 얘기를 좀 이렇게 넘겨간 면이 있는데요. 예. 자, 학부모들한테 교육자로서 선생님은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신지요? 이게 하나고 두 가지입니다. 하나 더 있는데 요즘은 학부모의 발언권이 정말 세서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뜻대로 하기가 참 어렵다는 겁니다. 학부모의 눈치가 보여서 이런 상황 속에 교사들에게는 학부모를 향해서 어떤 자세를 원하고 계신지 이 두 가지입니다. 사실 그 두 가지가 좀 맞물려 있는 문제거든요. 예. 첫째로 학부모님들은 너무나 교육이라는 것을 다 아웃소싱, 외주 줘버렸어요. 학교에다가
학원에다가 EBS 수능 TV에다가 네, 네. 또 컴퓨터에다가 다 외주를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불안한 것이죠. 사실 아이한테 교육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중요한 것들은 다 외주 줘버리고 남은 것은 그냥 먹이고 입히고 재워주는 것밖에 안 하니까 불안한 것이죠. 외주 관리자군요. 예. 그거는. 예. 그러니까는 항상 민감해지고 기가 솔깃해지고 중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학부모님께서 조금 교육에 주인 의식을 가지고 아웃소싱이 아니라 스스로 부분적으로 책임지는 주관하는 그쪽 좀 갔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한테는 모두가 교육 전문가라서 떠들지고 막 하지만은 진짜 전문가들은 우리 교육자거든요. 교육자가 자신 있을 때는요 거의 휘날리지 않습니다. 네. 자신을 가져야죠. 자짓을 얻는 방법은 끊임없이 공부하고 우리 스스로가 정말 모두가 다 존경할 수 있는 교육자가 될 때 자신 가질 수 있겠죠. 지금 선생님이 제기하신 이제 혁명의 문제는 특정한 어떤 유명한 교육학자의 개인 의견일 수가 없겠죠. 우리 사회, 우리 역사, 어쩌면 세계 전체가 다 바라보고 있는 방향이고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내용일 텐데 말이죠. 선생님 더 많은 활동과 또 저술과 강연을 통해서요 저희들에게 좀 많이 일깨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